이 시스템 반도체를 뭔가 내재화를 하지 않으면 차세대 로봇이나 자율주행차나 UAM이나 이런 쪽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과거 스마트폰 시절에 어떤 LG 같은 포지션밖에 안 되거든요. 중국도 정말 이제는 패권에서 밀리면 정말 비참해져요. 그걸 알아요. 시진핑도 알고 중국도 알기 때문에 중국은 절대 반도체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일단은 삼성의 300조 투자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네네. 얘기를 해봤는데 네. 삼성이 이 움직임뿐만 아니라 지금 지역 균형 발전에도 10년간 60조를 투자한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 안에서는 최근에 또 이재용 회장이 주목하고 있는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쪽 위주의 또 생산 기반을 좀 확충하겠다라는 발표를 해줬는데 네. 계속해서 삼성은 이 세 가지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듯합니다. 네네. 근데 사실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이 분야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시고 네네. 배터리는 워낙에도 주가도 많이 올랐고 그렇죠. 근데 디스플레이 쪽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크게 가지진 않고 있으면서도 주가도 바닥 형태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이쪽에서 또 새로운 투자 기회가 열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대표님께서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저번에도 조금 네네. 얘기해 주셨긴 했는데 네네. 사실 삼성의 이러한 발표 움직임에 이어서 계속 OLED 관련된 또 장비 투자를 하겠다라는 식의 이슈가 네네. 알게 모르게 나오고 있던데 네네. 또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우리 7년 전, 벌써 6, 7년 전이네요. 그 아이폰의 OLED가 바뀌는, 그러니까 LCD에서 OLED로 바뀌는 사이클이 되게 컸었잖아요. 그게 2016년에 OLED 관련주들을 막 환호케 했었고, 그때 몇 배씩 날아간 종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뒤로 그냥 거의 계속 별로 안 좋았는데, 이번에는 아이패드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패드가 이제 LCD에서 OLED로 바뀌는 사이클이고, 요거 때문에 좀 투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이폰은 연간 뭐 생산량이 그래도 한 2억 대가 넘는데, 아이패드는 연간 한 4천만 대 정도 되거든요. 대신에 면적이 크죠. 그렇죠. 예, 면적이 뭐 12인치대, 9인치대 뭐 이렇기 때문에 면적이 크기 때문에 여기 좀 수요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OLED, 우리가 지금 쓰는 OLED는 중소형 쪽 OLED가 있고 TV용 OLED가 있거든요. 중소형은 이제 RGB 3원색이 자체 발광이에요. 그러니까 레드 색을 내는 유기물이 있고 그린 그리고 블루를 내는 유기물이 이렇게 층층 단층으로 이렇게 깔려 있는 거고요. 그 TBS는 화이트 OLED는 흰색 빛만 내요. 얘가 흰색 빛만 내는데 그 앞에 있는 컬러 필터 통해서 이제 RGB 3원색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색감을 보면 사실 우리 모바일이 훨씬 더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패드는 RGB 타입이에요. 우리 스마트폰에 쓰는 그 패널이 아이패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화이트 OLED가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기존의 그 RGB OLED 같은 경우는 6세대 이상 못 키워요. 사이즈를. 그러니까 그 6세대라는 거는 디스플레이 원장 유리를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TV용은 지금 8세대나 10세대가 대부분 엄청나게 큰 원장에다가 패널을 만들고 모바일 같은 경우 6세대 쪽 굉장히 그럼 효율이 낮겠죠. 네, 작은 원판 유리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패드용으로 하려면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만약에 요거를 좀 극복하려면 8세대급에서 얘를 생산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런 장비 기술들이 못 따라가요. 특히나 OLED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의 노광처럼 중요한 게 증착이라는 기술인데요. 그 증착 기술이 아직까지 못 따라가요. 그 유기물 증착 쪽에서. 그래서 6세대, 6.5세대가 지금은 메인스트림이거든요. 그러면 6세대, 6.5세대가 되면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투자 수요가 있을 거고, 만약 8세대급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더라도 꽤 상당 부분 투자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새로, 그러니까 어떤 제너레이션이 바뀌면서 새로 진입하는 애들이 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조 자체가 그 RGB 같은 경우는 자체 발광을 하기 때문에 수명의 이슈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블루라는 놈이 되게 빨리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 보면 약간 블루리시 하잖아요. 네네. 그게 파란색을 많이 발라놔서 그래요. 얘가 많이 죽으니까. 그런데 스마트폰은 보통 3년 되면 바꾸는데 아이패드는 5년씩 쓰잖아요. 그럼 수명의 이슈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유기물을 2개 층씩 깔아야 돼요. 그걸 투스택 텐덤 구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유기물 납품하는 입장에서는 대박인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뭐 삼성 쪽에서는 덕산 네오룩스, LG 쪽에서는 P&H 테크 같은 업체들이.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는 거죠.
네. 그러면 대표적인 그 증착 쪽의 네. 장비들도 네네. 결국에는 계속 부각을 받을 것 같은데 네네. 이런 업체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애석하게도 일본의 캐논 도키라는 업체가 독점이에요. 아, 네. 얘의 그 아성을 넘을 수가 없고 국내에서 국산화를 시도하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선익 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기술 수준은 좀 떨어지는데 여기 국산화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 삼성이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지분을 또 확대를 했고 네네. 그다음에 삼성 SDS는 엠로라는 기업을 인수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삼성의 또 M&A 기대감이 커지는 것도 커지는 거지만 네네. 점차 로봇과 이 AI 쪽으로 확실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듯하다라는 네네. 게 좀 눈에 띄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삼성이 앞으로 계속 로봇과 AI 쪽의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면 네네. 또 우리가 이 수혜주로 계속 좀 더 지켜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은 또 어떤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이제 국내에서 하는 M&A는 크게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뭐 국내 뭐 테마주 형성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글로벌 M&A가 좀 돼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데를 인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시스템 반도체가 가장 큰 이제 문제거든요. 왜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CPND라고 했잖아요.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같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서 삼성의 가장 큰 무기는 결국 반도체거든요. 그 특히나 이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이 시스템 반도체를 뭔가 내재화를 하지 않으면 차세대 로봇이나 자율주행차나 UAM이나 이런 쪽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과거 스마트폰 시절에 어떤 LG 같은 포지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스마트폰 시대에 갤럭시 같은 포지션을 하려면 AP를 해야 되는데 그 AP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파운드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삼성이 파운드리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 크게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설계에서도 문제가 있고 공정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설계 쪽에서 뭔가 문제를 당장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죠. IP를 어디서 많이 가져오겠어요. M&A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 이제 네덜란드 NXP 세계 2위 자동차 반도체 업체 아니면 뭐 이제 온세미컨덕터나 뭐 그 아날로그 디바이스 이런 회사들이 좀 유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IP들이 삼성이 뭔가 어떤 시스템 반도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한 부분이 이제 3세대 반도체라고 불리는 이제 화합물 반도체. 그러니까 SiC나 겐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실리콘 카바이드나 이제 질화 갈륨 같은 반도체를 가지고 이제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실제로 저도 IB 업계에서 좀 들었거든요. 삼성이 그런 쪽 업체에 관심이 많다고 해서. 그 사실은 온세미컨덕터가 사실 그런 쪽으로 기술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후공정 쪽에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엠코 테크놀로지 인수 쪽도 괜히 되게 많이 관심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요즘엔 좀 잦아들긴 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하여튼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뭔가를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없는 기술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 어떤 인수 합병의 대상인데 그동안에 너무 비쌌어요. 그런 회사들이 좀 오버밸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름이 쫙 빠져 있어서 인수하기 좋죠. 네. 사실 이러한 경기 침체 국면에서 네. 과거에도 이런 대기업들이 네. 인수합병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기업 쇼핑하는 것 마냥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그래도 삼성전자의 M&A 이슈로 기대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애석하게도 삼성이 성공적인 M&A를 한 게 별로 없긴 합니다. 그래도 네. 어찌 보면 마지막으로 했었던 그, 하만. 네, 하만은 네. 그래도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네, 뭐 이제 기대치보다 좀 못한데 그래도 잘 뭐 한 것 같고 사실 M&A를 통해서 제일 잘하는 기업은 이제 SK인데 그쵸. 이제 SK는 돈이 없습니다 지금은. 네. 그럼 만약에 삼성이 아까 이제 얘기해 주셨던 뭐 시스템 반도체 관련 AP를 갖춘 업체들 네. 이런 업체들을 인수를 한다면 네.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업체에서 네. 또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 뭐 이런 이제 뭐 AD 테크놀로지나 뭐 이제 그 칩셋 미디어나 코아시아 같은 회사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IP 비즈니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여기에 이제 브로커 역할도 필요하고 이제 턴키 베이스로 할 수 있는 역할도 필요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회사들이 좋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더 나간다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노출도가 높은 장비 회사들, 네, 그런 회사들이 좀 이제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따져보면 KC텍 같은 회사들, 이제 KC텍이 CMP라는 장비를 하거든요.
화기계적 연마라는 장비 쪽을 많이 하는데 그런 쪽 그 장비도 하고 소재도 하는데 이제 이게 경쟁사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예요. 그런데 이제 요게 보통 이제 메탈 라인을 형성할 때 메탈은 이게 증착으로 뭔가 이게 딱 선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 구리를 도금을 해서 막 갈아내서 회로만 남겨놓고 하거든요. 이 갈아내면서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그 장비를 하는데 그게 이제 메모리는 메탈 라인이 레이어가 한 8개 정도밖에 필요 없다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는 막 30개, 50개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쪽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대표적인 회사들이 좀 수요를 받을 수가 있죠. 네. 오사트 업체 쪽은 네.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 하나마이크론이나 네네. SF 반도체 쪽도 네네. 좀 주가 상세가 심상치 않거든요. 네네. 저는 만약에 삼성이 M코어를 인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국내에서 키울 만한 오사스는 하나마이크론하고 SFI 반도체 정도밖에 없다고 봐요. 네. 그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그나마 그 뭔가를 할 수 있는 회사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국내 오사시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하는구나 안 하는구나라고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냐? 한미 반도체 장비를 사는지 보면 돼요. 그렇겠네요. 네, 한미 반도체 장비를 안 사고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마이크론이나 SFI 반도체가 갑자기 막 한미 반도체 장비를 주문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게 뭔가 시그널이죠. 네. 그런데 지금은 뭐 SK하게도 좀 이제 그렇게 로엔드 쪽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하이엔드 쪽을 많이 해야죠. 그리고 헤테로지니어스 쪽으로 이종 집적 반도체 쪽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도 좀 꿀팁이네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한미 반도체가 어느 정도는 좀 갑의 위치에 있겠네요. 뭐 그렇죠. 장비를 뭐 그렇다고 해서 갑질하고 그러진 않겠지만 네. 어쨌든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는 그 장비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장비니까 네. 그거는 사실은 뭐 애플의 자율주행차에도 필요하고요. 그 장비는 그리고 애플의 뭐 XR, VR 만들 때도 필요해요. 그냥 반도체를 계속해서 가까이 붙여놓고 이런 걸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모양이 옛날처럼 지금은 딱 네모나게해서 휴대폰에 들어가니까 PC에 들어가니까 네모나게 정사각형으로 생겼잖아요. 안경 터의 옆에다가 만약 반도체 넣는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길쭉하게 뽑거나 아니면 둥근 타원형이 되거나. 그러니까 반도체 모양도 이제는 막 바뀌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가공하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네. 그러네요. 예. 마지막으로 네네.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국가대항전 성격으로 네네. 이제 좀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미국이 중국을 향한 그 제재 자체가 좀 더 강하게 움직일 것 같다라는 네네. 좀 이슈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제재를 처음 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심플했어요. 그러니까 10나노 이하만 하지 마라. 그래서 깔끔하죠. ASML한테 가서 중국에 EUV 장비 팔지 마. 그러면 딱 끝났거든요. 그럼 미국 기업들도 피해를 볼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 들어와서 굉장히 이제 제재가 정교해지기 시작한 거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뭐 목소리는 큰데 되게 허술해가지고 중국 입장에서는 되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바이든은 이제 노련한 데다가 이게 지금 정책을 짜는 사람이 굉장히 반도체 쪽으로 전문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0나노에서 파운드리 같은 경우 14나노로 이제 규제를 높였고 그리고 메모리까지 규제를 해버리면서 우리가 좀 타격을 받죠. 그게 이제 D램 같은 경우가 이제 18나노 이하의 기술 못 들어가게 막았고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128단 이상 이제 못 들어가게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중국에 있는 공장 어떡하냐 하고 그러니까 1년 유예해 줄게 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추가 유예는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중국이 40나노까지 기술 못 들어가게 막는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게 만약 확정돼 버리면 굉장히 이제 곤란해지죠. 그 사이에 그동안에 어떤 중국이 이런 미국의 제재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냐면 28나노 팹을 막 대량으로 한 30개를 짓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28나노는 제재에도 안 걸리고 레거시 팹이기 때문에 이제 제재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게 이제 30개 착공 들어가니까 딱 때린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 거의 또 멘붕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러면 비단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글로벌 어떤 모든 업체들이 다 영향이 가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식의 흐름이 오히려 우리 반도체 소부장한테는 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굳이 뭐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제재 안 걸리는 건 최대한 많이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이 팔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계속해서 미국이 전공정 쪽만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후공정 쪽을 많이 팔아먹어야죠. 네. 그러니까 최대한 비싸게. 그래서 오히려 좀 그런 이슈들이 약간 뭐 제재를 회피하는 측면에서 중국이 14나노까지 딱 걸리니까 28나노 팹으로 뭔가 착수를 쫙 했잖아요. 돈을 투자하듯이. 그러면 40나노에 걸리면 후공정 쪽으로 돈을 쫙 뿌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확실히 항상 위기의 순간에는 또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기회가 항상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게 우회해서 생각하는 그런 관점을 지금은 특히나 더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 그렇죠. 이게 규제가 세진다고 해서 그러면 반대로 시진핑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바이든이 그러면 40나노까지 못 들어가. 그러면 그래 알았어 우리 반도체 안 할게. 이러겠어요? 중국은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밀리면 중국도 정말 이제는 크게 패권에서 밀리면 정말 비참해져요. 그렇죠. 네, 다시 옛날처럼 친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밟아버리거든요. 패권에서 밀리면 그걸 알아요. 시진핑도 알고 중국도 알기 때문에 중국은 절대 반도체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누릴 수 있는 어떤 이익이나 이권은 충분히 잘 챙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네. 확실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위기와 기회 갈림길에서 네. 어마무시한 책임감을 어깨에 좀 짊어진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그만큼 우리 또 국민 입장으로서는 응원을 해줘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책 얘기 한번 해주시고 아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책이 약간 좀 약간 어렵다라는 반응도 있고요.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다. 이 책이 내가 원하던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감을 잡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뭐 반도체 기본서가 아니라 기초서가 아니라 그냥 투자서라고 생각하고 썼고 그리고 어떤 해당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뭉뚱그리지 않고. 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네, 뭉뚱그리지 않고 정확하게 장점과 단점, 특정 기업들에 대해서 썼고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어떤 이슈가 났을 때 거기하고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을 바로 찾아볼 수 있어서 되게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딱 지금 같은 시기에 네. 찾아보기 좋은 책이네요. 맞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으면 굉장히 마이크로하게 터지잖아요. 뭐 갑자기 노광이 뭔가 문제다. 그러면 이게 뭐 노광 챕터를 딱 찾아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딱 읽고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요. 네, 나중에 또 한 번 쭉 읽어보고 나중에 또 자기가 필요할 때 찾으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들으셨죠? 네. 특히나 또 반도체 투자자분들은 꼭 한 번씩은 네네. 또 읽어보시면 좋을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되세요.